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직에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거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법인이니까 등기란 말이 꼭 나와야 되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세에 신고해야 되고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한다.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군구청에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되죠. 하지만 신고받은 시도지사나 등록과청을 하더라도 절대 협회나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 그랬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어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안 보셔도 돼요. 협회와 관련된 건 전부 다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 빼고.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죠. 그죠? 6개월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시하는 게 기업공개사에게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에게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라는 말이 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국장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에 딱 하나 있습니다. 협회도 국장 말고 나오는 것은 딱 하나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만 금융감독원장이 국장의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22번 다음 중 공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는 것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런데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다 제일 처음에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안 내죠. 지정 신청할 때도 수수료 안 낸다 그랬어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 등록증 받을 거니까 수수료 내고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 규정이 없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신고 확인서 받죠. 공제사 시험에 응시한다. 원서 받죠. 중개업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증 받으니까 수수료 냅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 게 원칙이죠. 23번에 다음 중 기업공개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교란행위는 전부 다 금쟁이죠. 금쟁이 상대취소. 금쟁이 상대취소는 지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에 다른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또는 기업공개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됐다. 줄이면은 이중소속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취소, 이중사무소, 상대취소 이것도 꼭 나와요. 등록증을 대여했다.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죠.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우리 휴업신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해가지고 이중사무소라고 상대 취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이죠. 절대 취소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했다. 정지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일반인에게 등록을 취소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죠? 이거는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정지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24번에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기업공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폐업하고 나면은 등록 효력이 소멸되죠.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번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제가 중개업을 했다. 제가 명확하게 표시를 잘못했어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기업공개사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런데 지금 결격사에 해당한다. 등록 취소됐다 말이 안 나왔죠. 등록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무등록자 아닙니다. 벌 줄 수는 없죠.
3번에 법인 해산 후 법인의 대표자가 중개업했다.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무등록자니까 3년에 3천이고 중개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에서 중개업했다. 아직 등록했다는 말이 안 나왔죠. 무등록자니까 3년에 3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중개업했다. 무등록자니까 3년에 3천입니다. 25번에 다음 중 과태료 금액과 처분권자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이냐? 맞죠? 그런데 이거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어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죠.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협회가 위반했죠. 그러니까 협회에게 주는 것은 무조건 500만 원 이하고 국장이 줍니다. 맞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고 시도에서 맞고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안 했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고 등록과청이 주는 거 맞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 안 했다. 기업공개사가 반납을 안 했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고 등록과청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 주는 거 3개가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죠. 요 지문은 요거는 원래는 업무 정지였어요. 업무 정지였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그죠? 요 지문은 중개 실무 부분에서 나올 때 요 지문이 꼭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과청이 부과합니다. 또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인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또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인데 기업공개사가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26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죄송합니다. 정비법입니다. 보호법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여기 입주권이죠. 입주권 전매 계약도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신고서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국가 등이 신고를 하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한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럴 때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입니다. 3번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매매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규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 6억 원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오로지 주택만입니다. 주택만이에요. 또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한다는 말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한다. 국가가 투기 안 하고 국가 등을 대상으로 투기 안 하니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규제 지역이든 뭐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4번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해서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맞죠? 원래 거래계약 신고하는 것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 신고하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제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25일 이내에 제공을 안 하면은 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만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별도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27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자주 나왔는데 신고 필증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 물론 지분 비율도 다 들어갑니다. 요거 말고는 어떤 공부든지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공부에 안 나오면은 변경이에요. 그런데 정정도 변경도 안 되는 거 별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죠.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안 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안 내려고 계약일을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분, 요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계약일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틀렸고. 정정 신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정정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또는 기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거나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요 지문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변경 신고할 때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잘못 기재됐다. 그러면은 공문이 잘못됐죠. 정정 신청서 들어가면 공무원은 내가 잘못된 거 없다고 오류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은 신고 필증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어요. 3번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요거는 옛날 규정입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해제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물론 국가 등이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지만 해제 신고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죠. 해제 신고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니까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자인 거래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 신고하는 기업공개사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4번에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허가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빼고 나면은 거짓 신고했을 때만,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거짓 신고했을 때만 100분의 5 이하, 나머지는 500만 원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허가관청이, 여기는 허가관청이 안 나오죠. 옛날에 이런 비슷한 지문에 등록관청액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고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겠죠. 5번에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거짓 신고만 100분의 5죠.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거짓 신고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28번에 다음 중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용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틀리죠, 그죠? 자, 원래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 기간, 처리 기간이 15일이죠. 외국인 특례경에서 허가해 주는 것도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경에서 계약으로 취득하는 것도 있고 계약 외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부의 신고도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똑같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30일로 바뀐 게 아니고 60일 거래로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다. 요거는 3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이거 보면서 꼭 하나 더 봐야 돼요. 계약일 때는 무슨 날로부터? 절대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가 되죠. 위반하면은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신고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죠. 그럼 60일 내에 신고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니까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크겠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은 이 60일 내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시군구청이 알 수 있죠.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군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이번에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계약 외니까 계약 공개할 없다. 모르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으면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는다. 자, 허가 대상이 4개가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시도에서는 안 나와요. 신고도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도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죠. 4번에 허가 대상인 부동산 등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면서 형벌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또 시군구청장에게 외국인 특례위에서 허가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외국인 특례위에서 신고 안 해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은 외국인 특례위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29번에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된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도로 이용한다. 거주해가지고 2년이죠.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의 복지시설로서 어쩌고저쩌고 복지니까 2년입니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이니까 2년이죠.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이죠. 그 다음에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최고가 5년이죠. 현상보존의 목적 7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년이죠.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 원래 법에서는 대체되는 토지 이래서요. 줄이면은 대체 토지죠. 그래서 4년 하면 안 되죠. 또 줄여가지고 대토해가지고 2년입니다. 자, 30번 전자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우리 법에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대신에 여기에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죠. 거래계약서를 하더라도 모든 거래계약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하고 임대차만 할 수 있어요.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해제합의서 요거 4개만. 자, 요거 4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 계약 안 써도 되죠. 보관 안 해도 되죠. 안 쓰니까 서명 및 날인 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못하죠. 그죠? 공인인정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인인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인인정서로 SMS 본인 확인하는 거로 전자패드로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으로 지문 인식하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중에서 개업공개사라면 반드시 공인인정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할 수 있는데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은 요거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3개가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3년 보관해야 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31번에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서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서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거 맞죠? 개업공개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죠. 그럼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는
기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리고 교부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3년 보관해야 되죠. 그러면 작성해야 되는 것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가 업무 정지예요. 3개월짜리 업무 정지입니다. 3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7일 맞죠? 핵심은 7일이라는 중요한 숫자 때문에 일간신문 놓치면 안 돼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일간신문이 빠졌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상대 취소 맞아요. 자, 매도 의뢰를 받은 기업공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 공개하는 거 공시지가도 들어가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지문에 매도 의뢰를 받았다는 말은 매매죠. 공시지가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또 그러면 임대차인 경우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죠. 공시지가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은 임대차라도 공개를 해야 돼요. 32번에 다음 중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중개함에 있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군 조례를 확인해서 검표율 및 용적률 상한을 확인했다. 검표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 맞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맞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이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물론 확인설명서에는 중개 완성되고 난 뒤 또는 중개가 완성된 때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중개 완성되기 전이죠. 임대차인 경우는 취득조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취득조세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취득조세는 임대차인 경우는 제외한다. 맞고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는다.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래금액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는 거 맞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과 함께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해서 적는다.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얼마 채무 남았다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절대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적음되죠.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오지랖 넓게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해서 불러줬어요. 그걸 믿고 거래를 해가지고 엉터리였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33번에 다음은 기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완성하는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완성된 때 설명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어요.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우리 집 팔아달라는데 매도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기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집을 사달라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 아니죠.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이 아니고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다. 이거는 맞죠.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된 때 맞고 확인설명서에는 기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서명 날인 넘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그것도 거래 당사자는 빼고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및, 그럼 여기는 확인설명서고 기업공개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및 이래야 되죠. 34번에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 토지상의 기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한마디로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집안에 있는 거 아니죠.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 확인사항 맞죠. 그런데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설명서 1, 2만 들어갑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2, 3, 4 다 나오는데, 이거는 등기 안 되는 권리니까 어린이에게 물어봐야 되죠. 법으로 표현되기로는 어린이 고지해야 한다, 물어본다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죠. 환경조건, 중요한 부분인데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물어보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확인설명서 1에만 나오는 거죠. 소방, 우리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안에서 소방 들어갑니다. 이 구분해야 되는 게,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상벨 소화전, 한마디로 건물 안에 있으니까 물어본다, 세부 확인사항이죠. 확인설명서 1, 2만 나오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비선호 시설, 집 밖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죠. 비선호 시설의 중요한 부분은 확인설명서 어디에 나온다? 1하고 3. 그러니까 토지에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 맞네요. 35번에 다음 중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럼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첫 글자로 하면은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그랬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교 맞고, 기업공개사 인적사항,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없으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업공개사 인적사항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인적사항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도 거래 당사자 간에 잘 모르죠.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하고 옆에 거 같이 보세요. 중개보수하고 취득조세는 별도로 받으세요. 중개보수 취득조세는, 이거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영수증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영수증 교부 안 하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교부 없어요. 확인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나와야 되죠. 자,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나옵니다. 돈 받았죠. 돈을 벌었어요. 마지막으로 뭐 내야 됩니까?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죠. 그 세금은 아니지만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중개보수 취득조세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는 있지만 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취득조세는 거래계약서에도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모든 게 결정됐죠. 거래 예정가격이 아니고 거래 가격이죠. 거래 가격이 나온다는 말은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 5년이죠. 권리 이전의 내용 교권할 때 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 맞고 물건의 표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36번에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을이 소유자하고 갑이 계약을 체결했죠. 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각 병간의 명의시다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병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등기는 병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 기업공개사가 갑과 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그러면 수탁자가 병이죠. 병의 입장에서 판단하죠. 등기 명의 신탁이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자기가 등기만 받아왔으니까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지금 상대방의 수탁자만 알죠, 그죠? 그러면은 약정은 무효죠. 무효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고 무효고.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한다.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등기가 무효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기속하죠. 갑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은 유효죠. 소유자는 을이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가 모이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병은 부당이득 전혀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병이 제3자에게 팔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팔고 나면은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 말고 나머지 법들이 뒷부분이 많이 틀려요. 그 뒷부분에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문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틀린데 문제는 쉽게 나와요. 꼼꼼하게 보시면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뒷부분 꼼꼼하게 보시면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37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억에 장래의 묘소, 가면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짜묘니까 분묘 아니다. 그죠? 분묘기준 성립 안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준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만 이 법 시행되고 난 뒤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분묘기준의 성립 안 되는 게 5개가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준 성립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 한정된다.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핵심은 2개예요. 자, 첫 번째, 개인묘지의 분묘기지권 몇 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분묘기지권 하면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 개인 묘지 면적이 30제곱미터지 분묘기지권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묘등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소가하고도 절할 때 묘등 위에서 절하는 거 아니죠. 밑에서 절하죠.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봉지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분묘기지권 면적은 핵심은 2개예요. 미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 지급을 요청하면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 틀리죠, 그죠? 자,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이랬어요.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특약이 없는 한 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시효취득이라 하더라도 치료 지급하는 거 없었는데 올해 새로운 대부분 판례가 나왔죠. 시효취득했을 때 땅 주인이 치료를 청구하면은 이제 지급을 해야 돼요. 이제 시효취득할 때 청구 안 하면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청구하면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가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한 날로부터 요청한 날 치료를 요청한 날부터 치료 지급한다. 물론 치료 금액은 당사자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 의해야 돼요. 자, 38번에 기업공개사 갑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을도 2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거 아니죠, 그죠?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1년 만에 나가겠다 할 수도 있고 2년 살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죠. 이번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거 맞죠? 자, 근데 이거 말고 묵시적인 갱신이죠. 자, 묵시적인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전에 다른 말이 없으면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이니까 묵시적인 갱신은 정액 안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죠. 자, 묵시적인 갱신했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2년으로 보죠. 그죠? 그 2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묵시적인 갱신하고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신에 상가에서는 계약갱신 요건 10년이죠. 계약갱신 요구하고 1년 계약갱신 요구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3번에 갑은 을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액임차인,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 민사집행법에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나면은 주로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4번에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지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시 기준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소액보증금 적어도 서울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있고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광역시 있고 그 밖에 지역이 있죠.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건 광역시로 안 들어갑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이 원래 만들기로는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가 서울에서 얼마입니까? 주택에서고 상가에서는 6,500이죠.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은 이쪽에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3분의 1 계산하면서 두 개다가 1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올림입니다. 반올림이 아니고 무조건 올림이에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서울에서는 주택에서는 1억 1천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걸 기준을 그대로 1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받는 금액은 낮추져가고 여기는 10만 단위로 버립니다. 계산할 때. 상가임대차에서는 10만 단위를 100만 단위로 무조건 올림이고 주택임대차에서는 3분의 1 계산을 해가지고 10만 단위는 무조건 버림이에요. 그냥 그것만 보시면은 뒤에 거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5번에 갑은 을에게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세 확정일자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자, 확정일자는 내가 날짜가 확정된 거죠. 그러면 내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겠다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죠.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물론 언제까지 갖춰야 되냐면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은 갖춰야 되고 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39번에 다음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있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거는 맞죠.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한 번만 있으면 됩니까?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존속 요건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은 맞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 1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이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 건물에도 이 법은 적용된다? 말도 안 되죠.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적용 안 합니다. 자, 4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든 기업공개사는 법원에 등록하면은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마지막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방금 했던 경매, 공매, 부동산 이거는 중개인은 못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정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등록을 못하고 오로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또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인정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이라면 등록관청에게 하겠죠. 공인중개사법의 등록관청은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전부 다가 지방법원의 장, 공개사법에서 국장이나 시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가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하면 되죠. 3번 기업공개사는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증, 매수인정 대리 수수료일표 등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우리 법하고 똑같고 매수인정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맞는데 금액은 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인데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질문 할게요. 제가 보증 설정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중개사무소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죠. 그럼 등록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록할 때 보증 설정 세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세류가 안 들어간다 하는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은 법인인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문제는 똑같죠.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것 아니죠.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것 아니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하는 것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대신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세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기업공개사는 그러니까 등록해야 되죠.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은 맞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요건은 아니죠. 보증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이래가지고 한번 틀리면은 기억이 더 나죠. 제가 자꾸 틀리도 유도를 하는 게 기억을 더 오래 가져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5번에 기업공개사는 매수인정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한 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이죠. 매수인정 대리사는 사건 카드 5년이에요. 확인 설명서를 사건 카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래서 5년. 매수인정 대리에서 보관하는 것은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5년밖에 없어요. 그건 중개사법하고 매수인정 대리의 숫자 다른 것만 정리를 하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신청하면은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7일 이내 통지한다. 원래는 법에 7일 이내 등록해라 이래 돼 있어요. 말을 바꿔갖고 등록하고 7일 이내 통지한다. 결론은 똑같아요. 처리기간은 7일이죠. 매수인정 대리할 때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놓은 거 확인설명서는 중개사법에서는 3년,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사건카드하고 확인설명서 5년 보관하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중개사법에서 최고가 6개월이죠. 매수인정 대리에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문제만 푸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하고 남은 시간은 뒷부분 같이 할게요. 이래 가지고 하면은 지금 몇 번 남았죠. 몇 번 하고 중간에 이론 부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점수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깨 나온다 하더라도 제 설명드린 거 요 문제 안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이제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